오늘은 분노의 쓴뿌리를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분노를 다스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분노의 쓴뿌리를 제거하라.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분노의 세 가지 얼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근데 오늘은 그와 같은 분노의 세 가지 얼굴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있습니다. 분노의 세 가지 얼굴, 억압형, 폭발형, 억압형, 누수형. 그래서 지난주 대화를 보니까 나는 억압형인 것 같아. 나는 누수형인 것 같아. 이렇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죠. 근데 그와 같은 얼굴, 분노의 얼굴은 세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얼굴과 열매를 만들어내는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얼굴을 아무리 바꿔봐야건 연기에 불과하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내시경을 들이대는 시간입니다. 내시경. 사실은 내시경 진찰 받는 것 사실 불쾌하기도 하고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내 내면의 얼굴이죠. 내 내면의 얼굴이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사실은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 지난주 설교도 그렇고 이번 주 설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좀 내면을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을 막 들이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이 뿌리를 제거할 수 없다. 우리의 지속적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패턴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결말입니다. 자, 분노의 얼굴을 드러내는 분노의 쓴뿌리를 제거하면 그때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처럼 분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 하나님처럼 분노하라 라는 주제로 이 3주간에 걸쳐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분노의 쓴뿌리를 제거하라라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땅히 들어야 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내 안에 감추어 두었고 보고 싶지 않았던 나의 안에 있는 그 모습을 직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그것을 다루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함께 세워가기 위해 참으로 물심양면으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신 우리 김대현 목사님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의 가정과 또 앞으로의 사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는 곳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역사하는 귀한 종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모님과 태정이 태희 하나님 그 모든 길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한평생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된 가족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이런저런 모양으로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귀한 교제를 계속해서 다른 모양으로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제가 변함없이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면요 시간이 2배로 더 걸려요. 그러니까 일단 박수를 좀 해주시면 그리고 또 제가 요새에서 꼭 설교를 말로만 해야 되냐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 요새 세대는 시각적인 세대잖아요. 시각.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각적 효과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잘 주비되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네.
우리가 사는 동안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까? 이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만약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한다. 하나밖에 없는 시간이죠. 지금 이 순간도 흐르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진짜 행복한 삶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어디에 투자하겠는가? 1980년에서 2000년대에 태어난 그 세대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목표,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냐고 말을 했을 때 80%가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80%. 이게 솔직한 응답이죠. 두 번째 50%에 해당하는 그 같은 젊은이들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이 중요한 또 다른 인생 목표는 나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그렇죠. 유명해지는 거였어요. 유명해지는 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피곤하게. 그렇죠? 낮에는 이렇게 열심히,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낮에는 이렇게 열심히 해요. 돈과 명예를 위해서 그것이 진짜 내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그러면서 이제 퇴근길에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 이런 모습으로 퇴근을 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팀이 연구 프로젝트를 지난 75년간 진행을 해왔습니다. 한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쫙 다 펼쳐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그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어린 10대에서부터 90대 사망에 이르기까지 면밀하게 추적하고 조사하고 인터뷰를 해서 진짜 이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 것 또는 진짜 이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분석해보자.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이 성인 발달 연구팀에서 1938년부터 두 개의 집단을 추적합니다. 10대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는지. 최초의 연구 대상이 724명이었습니다. 1938년부터 시작된 10대 724명 중 60여 명이 지금도 생존해 있고요. 지금도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 대부분이 90대입니다. 90대. 그리고 이제 그들의 2,000명이 넘는 자녀들에 대한 조사가 곧 시작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희귀한 연구 프로젝트죠. 두 개의 집단을 추적해 왔는데 하버드 대학교가 1938년부터 724명의 10대를 지금부터 추적을 하고 있는데 두 개의 집단. 첫 번째는 하버드 대학교 출신들입니다. 하버드 대학 2학년일 때부터 추적을 합니다. 인터뷰와 함께 지금까지. 그들 중 대부분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대학을 졸업했고요. 그 뒤 대부분은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최고 엘리트층이죠. 두 번째 집단이 있었는데 두 번째 집단은 보스턴에서 살아가는 가장 가난한 10대입니다. 상하수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냉수 온수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1930년대 보스턴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살던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조사. 이게 두 개의 집단이에요. 두 개의 집단. 완전히 상반된 집단이죠. 그래서 이들을 상대로 의료 검진, 뇌 검사,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가정 방문을 통해서 인터뷰, 그들의 가정 생활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는 이 작업이 1938년부터 지금 75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죠. 그들 중 대부분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47세가 되죠. 참 비슷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87세 된 노인이지.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동자가 되기도 하고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이 인터뷰 대상자 중에 한 명은 미국의 대통령도 되고요. 정말 이 보스턴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도 있는가 하면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이 연구팀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이 수만 페이지짜리 인생 데이터,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이 인생 데이터를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 이 로버트 월딩어는요, 바로 이것의 네 번째 연구 책임자입니다. 4대 책임자예요. 이 사람이 75년간의 연구 결과를 단 한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그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의 최종적인 결과예요. 자, 이 정도 프로젝트에서 나온 딱 한 줄의 결과라면요, 우리는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진리인 거예요, 진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요, 절대로 돈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닙니다. 좋고 행복한 관계가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로버트 월딩어는요, 이 연구를 통해 3가지 관계에 관한 교훈을 얻었다고 했는데,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사회적 연결은, 그러니까 좋은 관계는 유익하고 고독은 해롭다. 이 사람이 턱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턱식. 해롭다를 단어. 고독은 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독을 제거하는 독. 우리의 삶에 독이다라는 거예요. 고독은. 특별히 이렇게 고독한 사람들은요, 행복감을 덜 느낄 뿐 아니라 중년기에 건강이 더 빨리 악화가 되고요, 뇌 기능이 일찍 저하가 되고 상대적으로 수명도 더 짧았습니다. 고독한 사람은 면역세포인 T임파구가 고독하지 않은 사람의 60% 수준이래요. 그래서 면역력이 현저히 낮답니다. 고독한 사람은. 그래서 암도 더 잘 걸리고 감기도 더 잘 걸립니다. 특별히 아내가 살아있는 중년 남성들의 생존율이 아내가 일찍 사망한 중년 남성에 비해 2배나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생존율이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가 있는데, 두 번째 이 관계와 관련해서 얻은 교훈은 이겁니다. 관계의 양보다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군중 속에서도 고독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고독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SNS로 연결이 되어 있는 수많은 페이스북 친구들이 있어도 우리는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뇌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년이 되어도 기억력이 더 좋대요. 그러나 좋은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인이 될수록 기억력이 현저하게 감퇴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75년간 이와 같은 치밀한 의학적, 사회적 연구와 리서치를 통해 얻은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전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한번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넓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가 있는지, 좋은 관계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과 인생을 진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투자해야 된다.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 거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뭐예요? 돈을 위해 관계를 해치죠. 명예를 위해 공동체를 깹니다. 이것이 지금 이 현대인의 악순환의 고리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인생, 건강한 삶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의식적인 부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내가 의식하고 있는 나의 안의 마음, 미워, 분노야. 이거는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의식하고 있는 감정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미움과 분노의 이와 같은 감정은 사실 90%에 해당하는
내가 지금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무의식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관계를 해치는 것.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 또는 나도 모르게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어. 나도 모르게 그런 대화는 하고 싶지가 않아. 이게 다 지금 내가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무의식의 세계가 나의 관계를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은 내 감정적으로 느끼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무의식의 세계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와 같은 무의식이 나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고 나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의식 안에는요, 성숙한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일컬어 우리는 유년기의 상처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우리 에리자매님이 어린 시절 경험한 그런 어떤 상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에리자매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 상처가 우리의 무의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컨트롤함으로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 유년기의 상처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제가 요새 정신분석학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려면 정신분석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정신분석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참 되게 너무 중요한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년기의 상처를 정신의학에서 또 뭐라고 표현하면요, 이렇게 마음속의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속의 어린 아이. 이것을 교회에서 내적 치유를 하는 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쓴뿌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쓴뿌리.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것을 이제 보통 정신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의학 박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정신분석적 기법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내시경처럼 쫙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분석적 상담을 받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유용하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목사를 통해서나 상담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목사는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기초적인 지식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창피해하거나 기피할 문제가 아니다. 영적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을 정신분석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덮어두지 말고 끊임없이 내 내면을 성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때 자꾸 이런 반응이 나오지? 왜 내가 이때 자꾸 이런 감정이 나오지? 왜 나 자꾸 이런 판단을 하지?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자꾸 성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빙산의 일각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이 배후에 뭐가 있을까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구하면서 통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 큰 성인이죠. 그렇죠? 여기 물론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다 큰 성인이지만 우리 안에는요 지금 다 어린아이가 있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지금 우리 여기 10대 은서랑 예린이가 있지만 내 안에 은서와 예린이의 시절의 나가 있어요. 지금 내 안에. 또는 그 어린 나가. 이것은요, 이라크 전쟁 때 어머니를 잃은 한 아이가 어머니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아이의 그 그림 안에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이 아이의 이 마음을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어머니의 품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큰 엄마로 성장했을 때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 어린 시절의 이 어린아이, 죽은 엄마를 그렇게 그리워했던 이 어린아이의 그 상태가 그대로 지금 이 그림처럼 그 안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 내면 안에 있는 이 어린아이가 성인이 된 나의 모든 관계, 선택, 결정, 행동, 감정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평생은 너무 멋지고 너무 성숙해 보이는 성인이지만 지금 이처럼 내 안에서 울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수십 년 전의 어린 이태희, 어린 아무개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 어린 10대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들이 나오냐면요. 40대 성인 안에서 10살짜리 꼬마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60대 성인의 모습에서 10대의 반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이게 뭐지? 그러니까 관계가 나는 이 사람이 40대 성인으로 생각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뜨문뜨문 10대가 나오니까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험이죠. 어린 시절. 이런 어린 아이가 성인이 된 내 안에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남아 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몸은 성인이에요. 몸은 성인인데 그 안은 아기야. 몸은 성인, 얼굴은 어른인데 몸은 아기야.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멀쩡한 회사가 유치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멀쩡한 교회가 유치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그 유치원생들이 다 50대, 60대의 지력과 경제력과 파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장을 하려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어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각자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수시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순간순간 나의 이상한 반응, 행동, 선택, 어떤 패러노이드와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는 이건 내 안에 어린아이가 지금 작동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과 패턴을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께 의존함으로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렇게 해야 이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진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뜻하지 않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 3번 정도에 좀 더 깊이 다뤄야 될 문제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지금 내 안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물론 여 가운데는 해결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는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지 다양한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 3가지만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 안에는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있느냐? 첫 번째, 성난 아이가 있습니다. 매우 화가 나 있는 아이가 있어요. 내 안에. 저희가 이 제자 훈련하면서 이제 어린 시절 간증들을 지금 쭉 나누고 있는데 어떤 간증들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일방적인 선택 때문에 화가 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 어린 아이들도 화가 있지.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나랑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버리거나 그럴 때 애들은요 그냥 따라가요. 부모님이 하니까 뭐 힘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애들이 화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예린이, 루이, 우리 자녀들도 키우면서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조심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조심을. 화를 표현하도록. 성난 아이가 있습니다. 화가 나 있는 아이. 어린 시절 여러분들을 몹시 화나게 만들었거나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사건이나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 없는데 막 억지로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런 마치 어제 일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선명하게 기억나는 그 사람 또는 그 사건, 장면 그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서 형이나 동생만 편애하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화가 난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둘째가 그래, 둘째. 또는 아버지가 다니던 또는 어머니가 다니던 회사의 보스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부당하게 해고하여 갑작스러운 경제적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여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머니를 아버지가 구박하고 심지어 폭행하면서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밤마다 두려움에 떨 뿐만 아니라 분노에 치를 떨었던 그런 어린 시절에 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안의 가정 형편에 따라 차별 대우하던 학교 선생님 때문에 가진 자에 대한 분노, 차별 대우하는 이 세상에 대한 분노, 그것에 화가 나 있는 어린 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썩어 빠진 이 세상을 다 갈아엎어 버리고 싶은 그런 혁명의 충동을 어린 시절부터 가질 수도 있어요. 혁명가들이 그래서 혁명가가 되는 겁니다. 다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지만 수십 년 전에 내가 정말 꼬마였을 때 경험했던 그 분노와 눈물과 두려움의 그 어린아이가 지금 여전히 다 성장한 우리 안에 이 무의식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여전히 컨트롤하고 있고 그것이 내 인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내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를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적 성장도 기대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신 그 아름다운 계획과 그 플랜을 누릴 수가 없는 정말 안타까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성난 아이는요, 특별히 어떤 현상들을 일으키냐면 이건 좀 약간 정신의학적인 이야기인데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편집증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이 마음 안에 이 성난, 화가 나 있는 어린아이가 있는 분들은, 분노가 있는 분들은요, 그것을 방치해 두면 편집증적인 현상을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대상에게, 제가 관계하는 대상이 언제나 나를 향한 꿍꿍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저의. 뭘 잘해주잖아요? 괜히 잘해줄 리가 없어. 꿍꿍이가 있어. 이게 내 안에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요, 이와 같은 편집증적.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래요. 저 사람 안에 나를 향한 또는 어떤 꿍꿍이가 있고 그 꿍꿍이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망상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이제 편집증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 똑같아요. 망상장애, delusional disorder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이 편집증을 가지고 있는 이 성향의 사람들은요, 불안함 속에서 언제나 대상을 의심을 하고요, 망상을 통해서 증거를 찾아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항상 이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함 속에서 대상을 의심을 하고 자기만의 자기 중심적인 해석과 망상을 통해서 증거를 찾아내요. 그러니까 관계가 돼요, 안 돼요?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처럼 분노하는 어린아이가 있는 성인은요, 어떤 대상이든지 의심을 하게 되고 자기 방식대로 현실을 해석하기 때문에 치료자까지도 못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치료자까지도. 크게 6가지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 색정형입니다. 이 색정형은 뭐냐면 대상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해석해요. 여기 안경 떨어지셨는데 대상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편집증적인 현상의 하나입니다. 과대형이 있어요.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이에요. 어떤 예언적인 능력도 있고 초능력적인 능력이 있고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약간 자신에 대해서 과대하게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질투형이 있어요. 내연의 상대가 있다는 망상을 펼치죠. 네 번째, 피해형이 있어요. 약간 피해 망상적인 현상이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아요. 저의가 있고 불안함 속에서 대상을 언제나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망상 속에서 증거를 찾아 오히려 공격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자, 신체형이 있어요. 이 신체형은 좀 특이한 형태인데요. 자신의 신체에 문제가 있다는 망상을 자꾸 펼쳐요. 몸에 벌레가 산다고 믿거나 자꾸 악취가 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들이죠. 이런 형향은 제가 근처에서 주변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이것이 편집증적인 형태 하나입니다. 그리고 혼재형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이제 섞여서 나오는 증상들이죠. 저 자신을 제가 살펴봤는데 저도 제 안에도 뭐 이렇게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어느 정도의 이런 증상들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는 제 자신을 봤을 때 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좀 내면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건강하다고 제 스스로를 전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노력들을 요새 하고 있냐면 이런 심리적인 정신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쌓아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끊임없이 이 부분들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마음속의 분노는 이와 같은 편집증적인 증상들을 보일 뿐 아니라 몸의 증상으로도 나타나요. 몸의 증상, 설사, 가려움증, 고혈압, 뇌졸중, 심장마비, 그래서 사망률이 높아요. 여러분, 분노와 죽음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신학적 연구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달스트롬이라는 이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사망률이 7배가 높대요. 분노하는 사람들. 어떤 계층이나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일반인에 비해 사망률이 7배가 높고요, 심장병도 5배가 높아요. 이게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건강에. 그래서 anger kills, 분노는 사람을 죽인다 라는 연구, 이건 이미 연구가 끝난 상태입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 성경 말씀에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anger 앞에 D가 붙으면 뭐예요? D. danger가 되는 거예요, danger.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분노 처리는 우리 아주 큰 숙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어린아이를, 화가 나 있는 이 어린아이들을 해결하는 문제는 아주 큰 숙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 안에 살고 있는 20년, 30년, 40년 전의 나의 어린아이를 대면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이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래서 내가 이런 반응과 이런 증상들이 나왔구나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죠.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불과 몇 초 사이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이게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그때 사람이 해방감을 누리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것을 정신의학에서는 meaningful moment, 의미 있는 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 뿌리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래서 제가 이 분노의 부분에서 한 가지만 좀 중요하게 짚고 나가고 싶은 부분은요, 분노의 이 심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내가 작아져 있는 거예요. 분노의 원인이 무엇이었든 나를 매우 작게 느끼게 하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을 공격하는 그 나쁜 사람이 너무 미운데 그 앞에 나는 너무 작은 어린 아이였어요. 이 강자와 약자의 관계, 어머니를 막 때리는 그 강한 아버지 밑에서 나는 너무나 연약한 애기였어. 이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그대로 내 안에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관계에도 그대로 투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너무 작아져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 반면에 상대방은 거인이에요. 그것이 분노의 형태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분노의 형태.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는, 그래서 이 성난 아이는 그래서 어떤 아이냐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예요. 열등의식. 이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다. 그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무석 박사님 책을 제가 요새 쭉 읽고 있는데, 한국정신분석학회 회장님을 역임한 분인데요. 이 이무석 박사님이 실제로 치료한 사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는 그 강의를 마치고 나왔는데 한 그 의학 전남 의대 교수님이시거든요. 이분이 한 학생이 수업 마치고 나오는데 쪽지를 주시더래요. 전달하더래요. 교수님에게 이렇게, 교수님 이거 좀 받아주십시오. 읽어봤더니 자기가 이 정신분석학 강의를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너무 오랜 시간 있었던 이 열등의식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너무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쪽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적어놨냐면, 그에게는 아주 사랑스럽고 이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쁜 여자친구랑 교제를 하면서도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도 항의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가까이 오지 못하냐고. 손도 좀 붙잡고 팔짱도 끼고 포옹도 하고 싶은데 교제는 하지만 계속 멀리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그럴까. 근데 그런 가운데 이분은 정신분석학 강의를 듣는데 어떤 자신의 어린 시절 사건이 떠올랐냐면,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하는 가운데 어떤 어린 시절의 경험이 떠올랐냐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는 어머니 친구분이 놀러와서 충격적인 말을 그 아이에게 한 겁니다. 야, 너 얼굴 참 못생겼다. 너 그 얼굴 가지고 어떻게 살래? 이런 말 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좀 기가 막히죠? 그 어린애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 그 얼굴 가지고 어떻게 살래? 모르겠어요. 농담이었는지 아니면 귀여워서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어린애는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딱 봤는데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웃더라는 거예요. 제 어머니 친구분하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같이 웃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아이가 순간적으로 엄마 뒤로 숨은 거예요. 창피하니까. 왜 그 얼굴 가지고 어떻게 살래? 그러니까 어머니 뒤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은 자신의 얼굴에 대한 열등감을 갖게 되었어요.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교에 와서도 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이 마음속의 그 어린 아이가 여전히 그 아이의, 그 청년의, 그 성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 여자친구와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까이 가면 야, 이 얼굴 진짜 못생겼다. 자신의 이 못생긴 얼굴이 탄로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의 이 못생긴 얼굴을 보고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둘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청년은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청년이었대요.
근데 그와 같은 강의를 통해 자기 성찰을 하게 되고 어린 시절에 그와 같은 경험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서 나를 하여금 숨게 만들었구나. 내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이렇게 막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열등감이라는 거는요, 이상적인 자기와 현실의 자기의 괴리가 있을 때 느끼는 겁니다. 키가 180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170 내가 부끄러운 거죠. 이것이 열등의식의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이무석 박사님이요,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를 하고요, 수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결론적으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정신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딱 하나만 꼽으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분이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이에요.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요, 정신적으로 병이 듭니다. 이 자존감이 없으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나 작아져 있는 당신들을 좀 크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크게.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 거인인지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너무 작아져 있는 당신을 키워주라. 40대 부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엔 40대 부인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학벌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고졸이에요. 고졸. 그래서 남들이 내가 고졸이라는 것을 알게 될까 봐 항상 초조한 거예요. 어디를 가도.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어떤 질문이 내 안에 저 사람은 고졸일까? 아니면 대졸일까? 그게 항상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세련되고 멋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졸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기가 갑자기 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색을 안 하려고 좀 위장을 하는 거죠, 위장을. 근데 속으로 막 떨려요. 근데 이 40대 부인은요, 사실 매우 지적이고요, 사용하는 어휘도 매우 고급 어휘를 사용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한 그런 40대 여성이었답니다. 그런데도 이 고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시장에 가느라고 관리사무소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관리사소장이 어떤 젊은 여성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여성이 가만히 보니까 예쁘고 세련되고 진짜 이건 볼 것도 없이 대졸이라는 거예요. 볼 것도 없이. 이건 볼 것도 없이 대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 앞을 지나는데 또 기가 팍 죽는 거예요. 소장이 옆으로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소장이 평소에는 아이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대졸하고 대화하느라고 자신의 인상은 받는 등 마는 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또 팍 상한 거예요. 지가 소장이라고 나를 무시해? 나를 고졸이라고 나를 무시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소장이 내가 고졸이라는 걸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모님이 고졸인지 대졸인지 중졸인지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무석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두 개의 현실이 있대요. 두 개의 현실. 객관적 현실과 심리적 현실. 객관적인 현실은 이거야. 내가 고졸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이게 객관적 현실이에요. 그 소장은 내가 고졸인지를 몰라요. 근데 심리적 현실은 뭐냐면 지금 소장의 나를 지금 고졸이라고 무시하고 있어요. 이게 심리적인 현실인 겁니다. 고졸 인사는 지금 받지도 않고 있는 게 지금 심리적 현실인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심리적 현실이 나도 모르게 나의 무의식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나로 하여금 열등의식을 가져다 준다. 이번엔 또 과일 가게를 갔대요, 이분이. 제가 이런 사례들을 쭉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사례를 들으면서 좀 납득이 되는 부분도 많았고 또 여러분들의 삶도 통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좀 이런저런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일을 사려고 이제 과일을 이렇게 만지는데 갑자기 점원이 소리를 꽥 지르더래요. 아줌마! 과일을 주문한 거 어떻게 팝니까?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퍼뜩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줌마, 이 40대 부인 안에. 어떻게 알았지? 내가 고졸인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대졸이라면 감히 점원이 나한테 저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었을까? 내가 지금 고졸이니까 지금 나를 무시하고 저러는 거다. 심리적 현실인 거예요. 아니 그 점원이 그 부인이 고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심리적 현실이 무의식을 완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빈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빈 택시가 이렇게 앞으로 오다가 자기를 태우려고 멈출 듯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또 생각 하나가 번뜩 드는 거야. 어떻게 알았지? 저 택시기사가 내가 고졸이라는 사실을. 어제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아내가 먼저 가고 전 회의를 좀 하고 가느라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이제 타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서야 되는데 안승이 휙 가버리는 거야. 제가 딱 서 있는데 저 혼자 서 있는데 휙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얘기해서 어떻게 알았지? 내가 샤워를 안 한 것을 오늘 아침에 나의 외모를 보고 판단을 했나? 새벽 기도니까 별로 그냥 이렇게 갔어요. 성경책을 들고 있었거든요. 성경책을 들고 있어서 그냥 갔나? 불교 신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제 심리적 상태를 그대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어떤 현실이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잖아요. 그럼 그 버스 회사 찾아가서 항의하러 가는 거예요. 너 나 무시했지. 너 반드시 너 보답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의학에서는요. 제가 오늘 정신의학 막 얘기하는 제가 전문가 같죠. 네. 정신의학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동적 사고라고 말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고졸 이게 올라오잖아요. 막. 그게 막 나를 급습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을 정신의학에서 자동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존감을 높이는 게 인생의 큰 숙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뿌리예요. 근데 이것을 인식하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위장을 하죠. 대졸인 척.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제 타임지를 끼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이 타임지를 끼고 다니면 조마조마해요. 왜? 내용 물어볼까 봐. 그러니까 이렇게 꾸미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니까 안에 평안함이 없고 괜히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들고 나는 타임지를 끼고만 다니는데 막 타임지를 술술술 막 설명하고 있는 사람 보면 미워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열등의식에 이 사람을 해결해야 된다. 이번에는 성공한 CEO의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CEO의 이야기. 여기 계신 우리 성공하신 우리 지도자분들, 우리 많은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학교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또 가장으로서. 이분은 아주 성공한 CEO예요. 이분은 연봉이 몇 억이에요. 굉장히 성공한 분인데 아침에 출근길에 부인이 베란다에서 무거운 화분을 막 옮기고 있으니까 이분이 출근하다 말고 달려가서 도움을 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땐 남편이 보통 칭찬을 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때 이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냥 두고 출근이나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뜻밖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화분을 옮겨주다가 땅에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분노가 폭발을 한 거죠. 이해할 수 없죠? 내 안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갖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집이 아수라장이 돼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왜 그렇게 됐냐면 이분이요. 이 낮은 자존감,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그 어린아이가 있는 겁니다. 이분은요. 아주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가난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술 중독자였어요. 근데 그 화분을 집어 던지기 바로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갓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이분이 또 말주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을 하는 거예요. 장인어른, 장모님, 가족들이 모였는데 뭐 이렇게 말주변이 없으니까 그냥 좀 약간 썰렁한 분위기가 오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동서가 있는데 동서는 부잣집 아들의 의사예요.
근데 늦게 왔어요. 늦게 오자마자 막 유머로 장인 장모님을 막 웃겨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EO 생각, 이 나쁜 이 자식이 늦게 왔으면 사과 붙어야 할 것이지. 자기가 있을 때는 장인 장모님 딱 이러고 있다가 부잣집 의사 아들 딱 오니까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속이 뒤집혀진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식탁 메뉴예요. 이 메뉴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육류파고 동서는 해류파, 생선 뭐 이런 거, 해산물파. 근데 그 식탁에 딱 가서 앉았더니 온통 다 해산물파인 거예요. 동서판인 거예요, 동서판. 그러니까 또 거기서 야,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도 나 가난한 집 아들이라 이렇게 무시를 하는구나. 그래서 식사를 간신히 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은근히 이제 동서 흉을 보는 거죠. 누수형. 누수형인 거예요. 이게 말이야, 지자랑만 하고 말이야, 막 그러는 거야. 부인에게 좀 응원을 요구하는 거죠, 응원을. 늦었으면 사과가 붙어야지 말이야. 자식 말이야, 웃기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막. 근데 부인이 동조는 해주지 않고 옆에서,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바른 말 하던데 왜 그러세요, 여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화가 났어요. 아니, 장모님도 그래.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식탁에. 그래도 아내가 또 그럴 수밖에요. 지난번에는 육류파였잖아요. 지난번에는 당신 좋아하는 걸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랜만에 동서 왔으니까 그렇게 해준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 이 분노가 삭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안에 열등감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날 화분 사건이 그래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제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 사건 배후에는 한 가지 더 사건이 있는데 어린 유년기 경험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대문을 막 고치고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돕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실수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귀찮으니까 야, 너 저리 가. 경멸하며 귀찮다는 듯이 야, 너 저리 가. 그렇게. 야, 냅두고 저리 가. 이게 그 어린 시절 자신 안에 있었던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안 그래도 지금 이 열등감으로 분노가 이렇게 쌓인 상황에 아유, 냅두고 출근이나 하세요. 이 냅두고에 꽂힌 거예요, 냅두고에. 그래서 뭐야? 그러고 확 집어 던진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반응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이 60대 성공한 CEO 안에 10대 어린애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장난감 집어 던지는 그 아기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 성장이 되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갑니까? 어떻게. 남성에게 열등감을 여기는 여자들도 많고요.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게요. 제가 특별히 분노 부분은 좀 이렇게 좀 깊이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의처증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의처증도요, 깊이 들여다보면 열등감이 있어요. 나 같은 놈을 사랑할 리가 없어. 이 개념인 겁니다. 나 같은 놈을 사랑할 리가 없어.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잘해주면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잘해주지? 나 같은 놈을 사랑할 리가 없는데? 그러다가 실직을 하잖아요? 건강이 약화되잖아요? 그때가 위기인 거예요. 부부 동반 동창회를 갔는데 내 친구 변호사하고 막 얘기를 너무 그러면 그래, 저놈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저놈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의처증이죠. 이 남성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여성들도 많아요. 특별히 바로 밑에 남동생을 둔 누나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정신의학적으로 남근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남자만 특별 대우하는 유년기 가정 경험들, 저희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열등감, 또는 남자로부터 받은 핍박에 대한 상처, 이게 남성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어떤 경향들을 보이냐면 바지만 입어요. 치마 안 입어요.
또 남자들이 주로 하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어떤 남궁합에서 집안의 어떤 남자만 특별 대우하는 환경이나 또는 뭐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한다든지 자녀를 학대하는 그런 남자들에게부터 받은 상처들을 가진 여성들은 남성을 기본적으로 적으로 봅니다. 적. 그래서 소위 페미니스트들 있잖아요. 페미니즘. 여성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 뭐 트랜스젠더 운동하는 사람들, 동성애 운동하는 분들이요. 이런 성향의 상처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다수예요. 거의 다수. 그래서 이와 같은 열등의식이 우리에게 분노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성난 어린아이, 열등한 이 의식,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투.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깊이 설명 안 합니다. 그냥 요것만 넘기고 그냥 바로 오늘 결론을 지을게요. 이 질투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처럼 분노하라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질투는 나의 힘이에요.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질투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는 그래서 마귀를 짓밟는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근데 이 모든 것, 성난아이, 열등의식, 질투의식, 이 모든 것들의 핵심적인 쓴뿌리가 뭐냐? 바로 낮은 자존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작아지지 말자, 작아지지 말자 스스로 격려해야 됩니다. 자꾸. 그러니까 분노의 해결책은, 이 낮은 자존감의 이 해결책은요, 너무 지나치게 작아져 있는 나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화나게 한 사실 또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키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두 가지만 간략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지문입니다. 지문. 이 세상에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어도요, 같은 지문은 존재하지 않아요. 쌍둥이도 지문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하고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옆에 사람 저 사람 볼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특별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내게 주어진 길을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 크기로 나를 키워야 돼요. 제가 요새 격주로 부산에 가서 여러 목회자들과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한 20분 정도의 목회자가 모여서 많은 참 좋은 유익한 시간들을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젊고 우리 교회가 제일 작아요. 제일 어리고 아직 1살도 안 됐잖아요. 다다음 주에 1살이 되는데. 근데 거기는 뭐 다 70년 된 교회, 100년 된 교회. 뭐 성도들도 훨씬 많죠. 2,000명 되는 교회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제가 작아질까요? 안 작아질까요? 그렇지. 저는 안 작아져요. 그분은 그분 목회하는 거고 나는 나 목회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고 나는 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 있고 내게 주어진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한평생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떳떳하게 되고 오히려 나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큰 아량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마지막으로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요 이 공성의 3년을요 요 말씀 하나 가지고 요 사건 하나 가지고 버티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순환과 공격과 비난과 조롱과 오해를 받았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순간순간 앞으로 펼쳐질 그 3년이라는 공생의 순간순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고 중요하고 필요했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어떤 영적 신비로운 은사가 아니었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요 은사였다라는 겁니다. 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만 갖고 있잖아요. 두려울 게 없어지는 겁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만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누구 앞에서도 떳떳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산성이요 보호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